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원래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손잡고 온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불행과 행복이 동시에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기긴 하는데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를 기이한 상태에서 과감하게 나를 불행하게 하던 걸 떨쳐내고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저는 이미 인생에 있어서 큰 이별을 겪었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에 막 올라갈 무렵 뇌졸중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만 거죠. 그때의 전 완벽하게 부모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오빠의 말을 믿을 뿐이었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중학생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고요. 사춘기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이별을 모두 겪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2개나 뻥 뚫린 제게 남은 건 3살 차이 나는 오빠와 조부모님 뿐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부모님을 잃은 저를 걷어서 키우셨죠.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긴 했지만 그만큼 조부모님과 오빠가 그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젊었을 때 소방대원이었던 할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도 체격도 좋고 운동도 자주 하셨거든요. 체력이 남아도는 손주 2명과 놀아주실 때 힘든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으셨고요. 조부모님 댁에는 큰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손수 공구들을 가져와서 그네도 만들어주셔서 함께 놀아주시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제가 막 고등학생이 될 무렵 정말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개털 알러지가 있어서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저 나중에 커서 취업해서 자취를 하면 그때 키우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할아버지가 누런 황구 새끼를 데려오신 겁니다. 할아버지, 왜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그것도 이런 새끼를. 할머니 알러지 때문에 집에 들이지도 못하잖아요. 아니야. 네 할미 1달 전부터 알러지 주사 맞았댄다.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괜찮대.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제가 강아지를 정말 키우고 싶어 하는 걸 알고 본인이 알러지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참는 걸 택하신 거죠. 할아버지 친구분 공장에서 사는 개가 새끼를 낳았다는 걸 듣고 데려오라고 하신 겁니다. 할머니는 알러지 때문에 생전 만지지도 못하던 강아지를 쓰다듬으시면서 제게 말하셨어요. 세영아, 이제 집에 강아지 있으니까 자취할 생각 말고 이 할미랑 한 집에서 오래오래 살자. 제가 자취하면 꼭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한 걸 아마 기억하고 계셨나 봅니다. 손녀와 계속 함께 살기 위해 알러지까지 이겨낸 할머니의 사랑에 괜히 죄송하면서도 또 가슴이 미어지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늘 제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고 제가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셨어요. 그만큼 저는 2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오빠는 커서 대학에 가자마자 독립을 했지만 저는 취업을 하고 나서도 쭉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다행히 간호사가 됐을 때 집과 가까운 곳에 취업이 돼서 자취를 할 이유도 없었고요. 그렇게 제가 20대 후반이 넘어 연차가 쌓여갈 쯤 저와 평소 잘 지내는 사촌 언니가 오랜만에 조부모님 댁에 놀러 왔더라고요. 집도 가까워서 어려서부터 잘 왔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3년 사귄 사람에게 무참하게 배신당하고 힘들어할 때라서 저를 위로하러 온 거이기도 했었죠. 그때 정말 입맛이 싹 떨어져서 살이 한 5kg 정도 빠졌었는데 사촌 언니는 그런 제 몰골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야,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지는 거야.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한번 만나봐. 됐어.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너 찬 놈은 지금 다른 여자랑 하하호호 잘 먹고 잘 살지 않니? 헤어지고 사람 만나는데 적당한 때가 어디 있고 도의가 어디 있어. 그냥 기회가 오면 만나는 거지. 나 일하는 회사에 진짜 괜찮은 후임이 있는데
너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일도 잘해서 예쁨도 많이 받고 싹싹해. 말은 또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우리 팀 여자 사원들의 귀염둥이다 진짜. 글쎄 그 귀염둥이를 소개시켜준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또 뭐 어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사촌 언니의 말대로 기분 전환 겸 누군가를 만나면 좋지 않을까 했거든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언니가 주선한 소개 자리에 나갔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첫 만남부터 진짜 뭐라 해야 할까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간호사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긴장인 상태가 많았거든요. 근데 같이 있으면 그런 저를 아주 편하게 해주고 마치 힐링을 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촌 언니의 말대로 말을 정말 예쁘게 잘했는데 그게 새치혀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간호사로 일하면 진짜 너무 힘들죠. 좋아하는 웹툰 중에 간호사들의 고충을 그린 게 있는데 그거 보면 정말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고생하더라고요. 아,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봐요. 근데 상혁 씨, 그게 진짜 겪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돼요. 아이고, 오늘 세영 씨 진짜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다. 다 잊을 수 있게. 세영 씨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 말도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하고 또 딱 제가 원했던 말을 맞춰서 대답하는데 와, 정말 나한테 딱 알맞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정말 제가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던 건 바로 저희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였는데요.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고 저는 또 다른 이별을 겪어야만 했죠. 남편은 할아버지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병원에서부터 발인까지 잠도 안 자고 제 옆을 지켰습니다. 제가 오빠와 손님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로 정신이 없을 때 할머니를 챙긴 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오빠는 장례식장 측에서 잠깐 불러서 자리를 비우고 저는 조문객에게 인사를 하고 음식을 나르느라 바빴거든요. 그러다가 번뜩 할머니가 어디 계시지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앉아 계셨는데 어디 가신 거지 하고 다급하게 할머니를 찾는데 장례식장 밖에 있는 의자에 할머니께서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는 할머니 옆을 묵묵하게 지키는 남편을 보고 정말 저런 사람이라면 믿고 의지할 만하다는 걸 알았죠.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남편은 언제나 먼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먼저 저를 돕고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의 그런 의지가 되는 점은 남편의 크나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큰 단점은 바로 가족이었어요. 시댁은 정말 어떻게 내 남편 같은 사람이 나고 자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가족이었거든요. 저는 늘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차갑게 굳는 남편을 보면서 의아해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부모님 얘기를 했는데 이때 시아버지에 대한 남편의 증오를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매일 시간이 갈수록 우리 부모님 얼굴 까먹을까봐 좀 무섭다. 원래 돌아가신 분 얼굴이나 냄새, 말투 같은 건 몇 년이 지나면 조금 흐릿해지잖아. 분명 대학교 때까진 우리 아버지 손에서 나는 미약한 담배 냄새 같은 걸 기억했는데 이제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슬퍼.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했나? 아버님이랑 진짜 사이 좋았나 보다. 손냄새도 다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 손 만지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 상혁 씨는 없어?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것만은 기억하겠다 하는 거.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 특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고 싶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와 진짜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잘못을 크게 했나 생각했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그러지? 궁금했어도 까놓고 물어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전에 간단하게 인사드릴 겸 시댁에 갔는데 아, 왜 남편이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말을 안 하고 또 결혼해도 시댁과 교류를 할 일 없다고 날 안심시켰을까 납득이 되더군요. 좁고 낡은 빌라는 딱히 놀랍지 않았어요. 남편에게서 시댁 경제 상황 같은 건 미리 들었거든요.
남편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배경을 보고 시작한 게 아니니 크게 신경을 안 썼죠. 저를 놀라게 한 건 바로 시댁 식구들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오든 말든 신경을 쓰지도 않고 컴퓨터로 고스톱을 치고 계셨어요. 아버지, 새형이 왔잖아요. 그거 좀 끄고 나오셔서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은 보셔야죠. 아, 잠깐 있어봐. 나 지금 이거 못 끝내. 기다려봐 좀. 아들이 나와보라고 해도 한 판만 끝낸다고 으름장을 놓고 정말 한 15분 뒤에 나오시더라고요. 난닝구와 반바지 차림으로 말이죠. 그리고 거실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외모가 수준급이네. 낭창낭창한 게 학창시절에 남학생들 열어 돌렸겠어. 지금까지 남자친구는 얼마나 만났나? 어? 간호사면 여기저기서 며느리 삼겠다고 줄을 설 텐데. 외모가 어쩌니 저쩌니 저게 칭찬인가 싶을 정도로 불쾌한 말들이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그만하라고 경고를 했고 더 놀라운 건 시누이와 시어머니 둘 다 이런 시아버지의 행동을 마치 매일 있는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아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누는 갑자기 제게 눈 성형한 거냐고 코 필러 넣은 거냐고 묻기까지 했고요. 반질반질한 외모에 예쁘장한 시누이는 솔직히 누가 봐도 성형을 한 얼굴이었어요. 그냥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나 보다 관심이 많네 하고 생각을 했죠. 정말 불편함의 최대치를 찍게 된 건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다 먹을 때쯤 조용히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세 한탄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뭣도 모를 때 저 양반 만나가지고 죽어라 고생만 하고 애 둘 낳아서 몸도 다 망가지고 진짜 평생 고생만 했다. 아니지 지금도 고생하지. 죽어라 남의 건물 쓸고 닦고 하니까. 부모 복도 없어 남편 복도 없어. 그나마 자식 복은 좀 있는데 아유 얘 새아가 넌 부모님 없어도 다른 복은 넘친다 넘쳐.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재산 꽤나 있는 것 같더만 진짜 행복한 줄 알아라. 어머니 이제 갈게요. 더 이상은 여기 못 있겠네요. 남편에게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험금을 나눠서 신혼집 구할 때 보태라고 2억을 지원해 주신 걸 아마 들으셨나 봅니다. 그걸로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운운하면서 본인 신세 한탄을 하는데 듣다 못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와버렸죠. 남편 귀는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저한테 너무 부끄러워하는데 지금까지 저런 가족들 틈에서 혼자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싶어서 안쓰러웠어요. 남편은 어차피 지금도 연락은 잘 안 한다. 결혼해도 달라질 일 없으니 걱정 말라고. 정말 저 인간들 안 보고 살고 싶은 건 나라고 하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조금 애절할 정도로 혹시 제가 본인 가족을 보고 마음을 돌리는 건 아닐까 무서워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나 걱정 말라고 난 당신이라는 인간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 대한 믿음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지원해 주신 2억과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마련했고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남편은 집을 구할 때 딱 하나 원하는 게 있었는데 바로 시댁에서 먼 곳이었어요. 그냥 저희 할머니가 사는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바람대로 결혼 후에도 딱히 시댁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남편이 한껏 화가 난 목소리로 시부모님이나 시누이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그 불똥이 제게 튀진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걱정이 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남편은 별일 아니다.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라고 하더군요. 조금은 나한테 기대고 의논을 해도 좋을 텐데 남편은 철저하게 시댁 일은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죠. 솔직히 조금 창피한 적은 있었어요. 제가 정말 명절 같은 날 시댁에 가면 그 동네 주민들께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박바람내 며느리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저를 말하는 건지도 몰랐고요. 제가 시댁에서 나오는 걸 본 같은 빌라 주민이 알려줘서 알았죠.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님이
제가 시댁에서 잠깐 전화 받기 위해 나오는 걸 보고 말을 걸어 오시더라고요. 어머, 옆집 새댁인가 보네. 박바람 양반 며느리. 네? 아, 네. 근데 박바람이 누구예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며느리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아니, 나쁜 건 아니고 그쪽 시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 인사라서 그래.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빌라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라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나 말하는 투가 아무래도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람이라니 이건 딱 여자가 관련된 일이라는 걸 알았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듣기로 시아버지는 동네에서 혼자 사는 아주머님들 여럿과 바람을 피운 경력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미용실을 하는 아주머님과 간도 크게 동네에서 팔짱 끼고 돌아다니다가 시어머니에게 딱 걸렸다고 하더군요. 참나, 진짜 가지가지 하는 거 아닌가요? 술, 도박에 여자, 망나니 중에서도 개망나니의 조건을 두루 갖추셨더라고요. 진짜 제 남편의 아버지만 아니라면 평생 말도 안 섞을 인간상이죠.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본인 신세 한탄을 할 만큼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근데 결혼하고 제가 첫째를 낳고 2년이 지나 둘째를 임신했을 때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만삭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때 자궁벽에 문제가 생겨서 일찍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날도 첫째를 보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늦은 오후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택배인가? 하고 인터폰으로 다가가니 정말 살면서 절대로 말을 섞을 일이 없는 모습의 두 사람이 문을 열라고 반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박용태 사장님 아드님 계십니까? 우리 박용태 사장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인데. 박상태는 다름 아닌 제 시아버지의 성함이었고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인 겁니다. 문을 쾅쾅 두들기고 문 열라고 아들한테 돈 받으라고 해서 돈 받으러 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하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황당함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 그때가 다행히 남편이 퇴근할 시간 즈음이라서 남편은 빨리 가겠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참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현관문 밖에서는 사채업자들이 남편의 이름,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 열라고 하고 그 소리에 깬 첫째가 놀라서 울고 진짜 지옥 그 자체였어요. 다행히 30분 안에 경찰과 남편이 도착을 했죠. 제가 너무 놀랐는지 배가 단단하게 뭉쳐서 당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배가 그러니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을 수도 없고요. 몇 분이 지나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제가 배를 잡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 놀라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놀라서 그런 것 같아. 그건 됐고 뭔데?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온 거야? 아버지가 이번에 또 도박을 했나 봐. 약속한 날 지났다고 해서 본가에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돈 잘 번다고 아들한테 가서 받으라고 했다고. 여보, 진짜 미안하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내가 진짜 가서 어떻게 단판을 지어야지. 아니, 아버님은 어떻게 손주들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리 집을 알려줘? 보니까 우리 이름도 말한 것 같은데 직장까지 알면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 정말. 일단 아버지한테 자초지종 물어보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해야지. 그걸 어떻게 장담해. 아버님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할 나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다며. 일단 그 돈부터 얼만지 알아봐. 우리 이름이랑 집을 알고 있으면 당장 돈부터 갚아야지. 저는 집에 있는 아이와 제 뱃속의 아이가 걱정이 됐습니다. 경찰을 불렀어도 당장 무슨 일이 난 것도 아니니까 처벌을 할 수도 없고 시아버지께서 돈을 갚을 때까지 저희 집에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본가로 가서 시아버지에게 화를 낼 겨를도 없이 원금이랑 이자가 대체 얼마냐고 물었고 500만 원 정도를 빌려드려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절대로 안 도와줄 거라고 아버지까지 개인정보 유포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 왔다고 하네요.
그래도 급한 불은 껐으니 더 이상 문제될 게 없겠지 했는데 이건 그저 암흑 같은 종말의 시작이었어요. 돈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나니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을 했는지 스멀스멀 시댁 식구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무슨 바디 프로필?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서 몸을 만든 다음에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걸 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개를 시작하고 싶은데 삼짓돈이 없다고 빌려달라고 제게 연락을 하고, 또 시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새벽에 울며 불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고, 집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어디 콜라텍인지 어딘지 가서 밤새 흥청망청 놀다가 연락이 끊겼던 거죠. 참 여러 가지로 사람을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저는 둘째를 예정일보다 더 빠르게 낳게 됐고, 제 딸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세상의 공기를 마셔야 했죠. 남편은 더욱더 제게 미안해했어요. 근데 남편 잘못도 아니고 제가 이걸 모르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제 상상을 뛰어넘긴 했지만 결혼을 한 이상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를 낳고 의무적으로 시댁에 둘째를 소개하려고 간 날 시아버지의 치정국도 보게 됐어요. 진짜 제 입으로 말하기도 민망하고 창피하네요. 글쎄 시아버지가 양다리를 걸쳤는데 심지어 그 걸친 다리 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다른 여자 2명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겁니다. 아니 그 여자, 아니 그 아주머님들도 참 아쉬울 것도 없지. 뭐하러 시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그 2사람이 날 잡고 시댁에 쫓아왔는데 그날이 저와 남편 또한 시댁에 가는 날이었던 거죠.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저는 그 여자들이 시댁에 쳐들어와서 시아버지 멱살 잡았을 때 남편과 애들 챙겨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서 또 시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그날 왜 그렇게 갔냐고, 우리 손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왜 그랬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랬겠냐고요. 어머님, 저 이제 애들 데리고는 절대 시댁으로 안 가요. 아니 왜? 내가 내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살아야 하나? 이번에 애들 데리고 무슨 일 났나 보세요. 손주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창피한 걸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사채업자의 바람난 아주머님들의, 솔직히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명절에도 애들은 저희 할머니 댁이나 오빠네 맡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싶으시면 밖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솔직히 이 말도 후회되긴 했어요. 매번 집으로 모시면 그건 그것대로 스트레스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시댁에 애들을 데리러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은 제게 차라리 그렇게 못 박아두는 게 낫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참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종종 돈 얘기를 꺼내긴 했어도 그건 정말 일절 고민도 없이 거절했어요. 저희도 솔직히 집 하나 있지 이것도 대출이자 계속 내고 있고 모아둔 돈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후로 7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부부에게도 숨통이 트일 만한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결혼하면서 산 아파트가 몇 년 만에 3억은 훌쩍 뛴 거죠. 가까운 곳에 쇼핑몰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애 둘을 키우면서 저랑 남편의 월급으로 그저 아끼면서 애들한테만 쓰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참 이런 일도 생기더군요.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참고 또 참다 보니 살인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오르는 마법이 일어나네요. 저와 남편은 크게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둘 다 시댁에는 절대로 알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으면 분명히 시댁에서 더 심하게 저희를 괴롭힐 테니까요. 근데 아무리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돈 냄새는 저절로 천리를 향해 뻗어가나 봅니다. 집값이 올라서 행복을 느낀과 동시에 구질구질한 불행도 함께 오고 말았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시누이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무려 의사라고, 의사 사위가 생긴다고 좋아하셨죠. 박상이 성공했네. 그렇게 사짜 직업 남편 갖겠다고 했는데. 사짜 직업?
어, 걔 꿈이었어. 사자 전문직. 돈 많이 버는 남자 잡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글쎄 중학생 때부터 말했거든. 내 동생이지만 솔직히 한심했지. 대학도 안 가고 알바만 해서 돈 모이면 바로 눈 고치고 또 모이면 코 고치고 또 모이면 턱 고치고. 참나, 그래도 이걸 투자한 만큼 차익 봤다고 해야 하나? 중학생 때부터 꿈이 사짜 직업 남편과의 결혼이었다니. 참, 솔직히 신우이가 어떤 타입이고 어떤 성격인지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겪었기에 알고 있었지만 놀랍더라고요. 그래도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까지 기어이 저희를 끌어들이시더군요. 하루는 복직을 한 병원에서 일을 하고 교대 시간이 돼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너 지금 어디니? 집에 없니? 저요? 저 오늘 출근하는 날인데요. 내일이 쉬는 날이에요. 아, 그래서 집에 없었구나. 애들도 학원 갔나 보네. 어머님, 지금 저희 집이세요? 그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가려고 그런다. 무슨 말인데요? 뭐 별건 아니고. 그래, 그냥 전화한 김에 말하는 게 빠르겠다. 이번에 상이 결혼하는 거 너도 알지? 상대가 의사야, 의사. 근데 거기 사부인도 의사고 사돈어른은 사업한다고 하더라. 아, 네. 근데요? 그런 집안에서 며느리 온다니까 뭐 집이다 혼수다 입이 떡하니 벌어지게 준비하겠지 싶어서. 우리 상이도 예단이랑 예물 준비할 때 좀 엇비슷한 수준으로 못해도 눈치는 안 보이게 해야 할 거 아니냐. 네, 뭐 그렇겠죠. 근데 저한테 할 말은요, 어머님? 너희 아파트 차익 많이 나지 않았니? 네? 그걸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상이가 뭐 검색하다가 봤나 보더라고. 걔도 이제 신혼집 알아봐야 할 거 아니냐. 오빠 사는 동네는 집값이 어떤가 하다가 봤나 보더라. 그래서 그런데 너랑 상혁이랑 상이한테 결혼 축하한다는 의미로 결혼 자금을 조금 도와줬으면 하는데. 어머님, 아파트 오른 거 아직 저희 돈 아니에요. 그냥 오르기만 한 거지 당장 현금이 그만큼 저희 통장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정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대출 정도 해서 줄 수 있잖니. 나중에 집 팔아서 갚아도 돼요. 한 1억만 만들어주면 내가 앞으로 2번 다시는 너희한테 돈 얘기 안 꺼내마. 1억이요? 그래. 아니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랑 사돈이 되는데 억 단위는 해야 우리도 면이 살지. 너는 네 시누이가 몇 푼 되지도 않는 예당 가져다가 눈치 보면서 사는 꼴을 꼭 봐야겠니? 그건 아가씨가 지금까지 얼굴에만 투자하느라 돈을 못 모아서 그런 거고요.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아가씨 문제죠. 아니, 너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부탁은 죄다 거절하지 않았니? 근데 내가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것도 못 들어줘? 어머님, 아무리 제가 가족이고 며느리라고 해도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가씨가 하는 부탁을 모두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부탁이라는 게 거의 돈이었고요. 어머님, 저 정말 어머님이랑 돈 얘기 그만하고 싶어요. 저는 아가씨 결혼에 1억씩이나 못 보태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야! 그럼 끊을게요. 1억, 1억이라니. 제가 결혼할 때는 이불 하나, 아니 수저 세트 하나 사주지 않았으면서 시어머니의 딸이 결혼한다니까 1억을 내놓으라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거절했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이제 별다른 감흥도 없이 그저 한숨을 푹 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보다 몇 배는 더 가족에게 시달린 사람이니 넌더리가 나다 못해 몸에서 사리가 나오는 심정이겠죠. 다음 날은 제가 오프인 날이고 토요일이라서 애들도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외출을 했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애들은 공부방에서 공부하게 하고 저도 거실 탁자에 앉아서 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책을 들여다보는 눈이 침침해질 때쯤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누군가 싶어 나가니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예상이 가시죠? 네,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짜 도깨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얼굴이 불그스름한 게 어딘지 취해 보이기도 했어요.
이미 한 번 현관 앞에서 난리가 났던 집이기에 같은 아파트 사람들에게 다른 소문을 내게 하기 싫어서 바로 현관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너 들어가 봐라. 어머님. 시어머니가 문이 열리자마자 다짜고짜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시누이도 몸무게를 실어서 시어머니를 뒤에서 밀면서 도왔고요. 저는 한순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밀려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 숨소리까지 내면서 저를 노려보고 시누이는 술 취해 풀린 눈으로 궁시렁거리면서 뭐라 말하고 있더라고요. 잘 듣고 보니 저를 욕하는 거였습니다. 미친, 싸가지 없는 년. 아파트가 몰랐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왜? 얘가 못할 말 했냐? 얘 말이 뭐가 틀렸어? 너 아파트값 뛰어서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거 맞잖아. 어머님, 지금 어제 제가 부탁 거절했다고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참나, 고아인 간호사 며느리 받아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의사 사위 들어온다고 돈 좀 보태라고 했더니 그걸 거절을 해? 야, 네가 뭘 그렇게 우리 집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됐다고 모가지 빳빳하게 갑질을 해? 제가 갑질을 언제 했어요? 저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왜 그렇게 저한테 돈을 받고 싶어하고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어머님은 저 결혼할 때 10원 한 장 보태주셨어요? 예, 결혼으로 장사하니? 내 아들 데려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살지. 그냥 살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방해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버님도 아가씨도 전부요. 지금 결혼으로 장사하시는 거 어머님이세요. 딸 1억으로 포장해서 의사 사위랑 그 대단한 집안에 콩고물 바라고 장사하시는 게 아니면 뭐예요? 애들 지금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목소리 좀 줄이세요.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조용히 하라 말아야 건방진 년이 진짜? 악에 못 이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고 혹시나 애들이 방에서 나오진 않았나 고개를 돌렸던 저는 그런 시어머니 손에 머리채가 단번에 잡혀버렸어요.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지. 입 닥쳐 이년아.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뭐 하나 부탁이라도 하면 모른 척 못 들은 척하고 잘난 척하는 거.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잘나서 내 딸 결혼하는데 그 돈 하나 안 주고 사람을 무시해? 엄마 잘한다. 쥐어뜯어. 다 뜯어버려. 우리 집안 무시하는 너같이 건방진 년은 좀 당해봐야 돼. 한번 매타작을 해야 두 손이 개발이 되게 빌지. 시어머니는 제 머리를 뜯고 등을 때리면서 온갖 저주의 말을 늘어놓았고 시누이도 옆에서 합세해서 제 머리를 치더라고요. 두 명이 한꺼번에 덤비니 정말 당해낼 재간이 없더군요. 저는 몸을 한껏 구부린 채 몸을 피하려고 비틀거렸죠. 그때 어디서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탁탁 야무진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나요. 우리 엄마 나. 어머 이게 뭐야? 정우 너 그만 안 해? 너 뭐로 할미를 때리는 게야? 아야 이거 뭐야? 놓으라고. 우리 엄마 당장 놔. 하영아 경찰에 신고해. 112에.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11살 난 제 아들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되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놀라 뒤집어지는 소리가 나고 뭔가 채찍질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들이 뭘 했는지 시누이와 시어머니 둘 다 잡고 있던 제 머리를 놨고 저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놨잖아. 정우 너 그만해. 아유 아야. 우리 엄마를 왜 때려요? 왜? 아들이 손에 파리채를 쥐고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후드려 패고 있었던 겁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마치 똥파리라도 된 것처럼 아들이 휘두르는 파리채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고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9살 난 딸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려서 파리를 가장한 빈대들을 잡고 있는 아들을 말렸고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친하게 지내는 앞집 아주머니에게 애들을 맡기고 시누이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지구대는 가봤어도 경찰서는 30여 년 평생
처음이었어요. 가서 조서까지 작성했고요. 이 두 사람이 집안으로 무단 침입을 해서 선생님을 폭행한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 무단 침입은 무슨 무단 침입이야? 저는 문만 열었지 들어오라는 소리 하나 안 했어요. 어머니께서 밀고 들어오셨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무단 침입과 폭행으로 고소했어요. 제 입가는 언제 터졌는지 피딱지가 있고 머리도 산발해 목에는 시누이가 낸 건지 손톱 자국도 나 있었어요. 경찰이 사진을 찍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진술도 받고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네요. 애들이 집에서 먼저 전화를 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경찰서로 가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조사가 다 끝나고 연락 주겠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따라 나오셨고요.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제 뒤통수에 대고 가족을 고소하냐, 얼마나 잘 살지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모녀가 아주 하모니로 제게 욕을 하더군요. 너희는 그러거나 말거나 떠들어라. 그냥 소음일 뿐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걸어 나오는데 경찰서 앞 주차장에 남편이 막 주차를 끝내고 차에서 나오고 있었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왔고 정말 말이 아닌 제 얼굴을 보자마자 뒤에 있던 시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전현이 지금 우리한테 뭐 했는지 알아? 나랑 글쎄 엄마를 짝! 시누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편은 시누이의 뺨을 날렸습니다. 저도 놀라고 시누이도 놀라서 돌아간 얼굴을 제대로 가두지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빽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에게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셨습니다. 뭘 잘했다고 연연거리고 있어.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 때린 걸로 모자라서 경찰서까지 오게 해? 그것도 고작 돈 안 빌려줬다고? 네가 사람이야? 너 내년이면 35이야. 네 마음대로 하면서 돈 한 푼 모아둔 거 없는 주제 구걸하는 입장이면 부끄러운 줄 알든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네 오빠 아내까지 건드려? 네가 뭔데? 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네 마누라 편든다고 친동생한테 손을 올려?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안 하던 인성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두 분이서 하는 짓 그대로 보고 자란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 탓이에요. 뭐야? 상혁이 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어? 지금 너희 아파트 오른 거 다 네 돈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네 엄마, 네 동생 위해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거지. 뭐가 무섭다고 네 마누라 눈치를 보고 있어. 이게 지금 눈치 보고 자시고의 문제예요? 그래, 말 잘하셨네. 아파트요? 그 아파트 처음에 어떻게 샀는데? 저 사람 소중하게 키워준 할머니께서 주신 돈 보태서 산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에 어머니 아들 지분은 하나 없고 다 저 사람 지분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가 그걸 탐내요? 우리 결혼할 때 저나 저 사람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오빠는 나 결혼하는데 조금도 못 해줘? 그렇게 아깝냐고. 그래, 아깝다. 평생 받는 것만 알고 지 외모 꾸미는 데만 눈 시뻘개져서 산 너 같은 애한테 1,000원 한 장도 아까워. 너도 어머니도 또 아버지도 더 이상은 제 인생에 껴들지 마세요. 상혁이 너 지금 우리랑 연을 끊겠다 그거야? 네, 맞아요. 왜 지금까지 질질 끌어왔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제가 바보 등신이었어요. 앞으로 2번 다시 연락도 집으로 찾아오지도 마세요. 정말 어머니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으면 해보시던가요. 그날 남편의 눈은 어딘지 제가 봐도 조금 무서웠어요. 진심을 다해서 경고를 하는데 정말 사람 한 명 잡겠다 싶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 이만 가자고 피곤하다고 했죠. 저와 남편은 경찰서 앞에서 망연자실해서 가만히 서 있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 두고 차에 탔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없이 그저 목에 난 상처에서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끼면서 가만히 있었고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마자 남편은 시동을 끄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핸들에 고개를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더군요. 그때 남편이 느낀 감정은 제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서럽고 외롭고 수치스럽고 또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을 드디어 손에서 놨다는 해방감도 있었을 거고요. 저는 가만히 남편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오늘 있었던 일로 놀랐을 애들을 재우고 나서 남편이 거실에 저를 앉히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목이랑 입가에 난 상처를 보고 한 번 더 울음을 터뜨렸죠. 미안하다고 울먹이면서 약을 살살 발라주는데 저는 괜찮다고, 그리고 남편에게 잘했다고 했어요. 잘 놨다, 잘 견뎠다, 앞으로 우리 가족만 바라보고 잘 살자라고요. 정말 웃긴 후일담이 뭔지 아시나요? 사실 제가 신우이가 결혼한다고 했던 의사가 누군지 아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제 동기가 있는 병원에 그 의사가 다니더라고요. 큰 종합병원이었는데 제가 이름을 대니 단박에 알더군요. 저랑 연락을 하기 일주일 전쯤에 그 의사의 약혼녀라는 여자가 와서 한바탕 난리를 부렸다고요. 한동안 병원에서 난리였어. 환자도 안에 있는데 그 선생님 진료실에 쳐들어가서 울면서 빌었다는데 뭐라고 했다더라?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알고 보니까 파혼했대. 선생님 쪽에서 그 여자한테 통보한 거라고 하던데 몇 번을 그렇게 들이닥쳐서 그 의사 선생님이 경비 불러서 내보내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까지 지르더라. 난 그 선생님 진짜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도 처음 봤어. 파혼은 왜 했대? 그것까지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그 여자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한다는 소문도 있어. 대체 무슨 이유로 파혼을 당했을까? 아니, 신우의 원래 속내를 아는 저는 놀랍지 않지만 그렇게 원하던 의사 앞에서는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겠죠. 본성은 지울 수가 없다고 어쩌다 튀어나와 버렸나 했습니다. 근데 그 의문이 풀렸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솔직히 많이 참았죠. 남편이 했던 경고를 그래도 조금 무섭게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은 아예 잊은 건지 제게 전화를 해서 꺼이꺼이 울면서 말하셨어요. 예세영아, 고소 좀 취하해 주렴. 아니, 난 괜찮아도 상희한테 한 고소 좀 취하해 주라. 지금 그것 때문에 파혼당해서 애가 사람 꼴이 아니야. 그래도 고소 취하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니요, 시작 못할걸요? 아가씨가 파혼당하고 병원까지 찾아가서 난리 부리는 바람에 그 의사라는 사람도 아가씨 본성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게, 그렇게 후회할 거면 남의 집에 와서 머리채 잡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어요. 시아버지도 신우이 번호도요. 남편은 당장 내일 번호를 바꾸자고 했고 저희는 아예 내년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요. 남편은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긴 했어요. 아무래도 그간 저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분명히 후련하다고 했지만 아마 수십 년간 가지고 산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 후폭풍이 오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잠을 잘 자고 몸도 마음도 추스리고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받아온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본인을 희생하면서 손주인 제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사랑이죠. 남편은 줄곧 오히려 자식을 희생시키는 부모에게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야 탈출을 했으니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겠죠. 정말 이제는 아무런 걱정도 없이 내 남편, 내 아이들, 또 저를 키워준 할머니와 오빠, 이렇게 내 가족들만 품고 살아가려고요. 내 상식으로는 전혀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족이란 인연으로 이어간다면 분명 제 상식선도 망가질 테니까요. 집값 하나 올랐다고 앞으로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당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던 원인이 사라지니 불행하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